스님 평소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자연의 이치를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싹이 터서 또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단풍이 들고 그게 이제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런 순환의 이치인데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나이가 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 말씀을 지금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또 다시 법륜 스님을 모셨습니다. 요즘은 자존감이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라고 해서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고무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왕자나 공주처럼 또 여왕처럼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힐링에서도 그런 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스님은 또 정반대신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인생 철학을 누가 여쭤보니까 길가에 핀 들풀이나 그냥 돌멩이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또는 나이 들면은 그냥 말년에 농부로 늙어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너무 왕자다 그러면 현실에서 왕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열등의식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저 산에 있는 나무처럼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자신이 길 옆에 핀 한 포기 불꽃처럼 생각한다면 뭐 나보고 칭찬해 주든 안 해주든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노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노후가 아름답고 잘 마무리되는 거예요? 늙으면 늙은 대로, 병나면 병난 대로 사는 게 노후가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살면 다른 사람 보기에 저분은 참 노인인데도 아무 구김살 없이 참 당당하게 잘 살구나. 단풍이 잘 물든 듯이 그렇게 늙음이 비참해지지도 않고 초라해지지도 않고 그냥 순리대로 참 잘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들이 자꾸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찾아온 아들이 불효가 되지만은 와서 귀찮게 뭘 어릴 때처럼 달라 그러고 안 하는 것만해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아들이 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늙어서 자기 자녀를 효자로 두는 게 낫지. 그걸 꼭 이것저것 요구해가 불효로 만들어야 자기 삶이 보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지.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면 자꾸 삶이 초라해진다는 거죠. 스님,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젊어서 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이제 뭘 성취하고 싶다는 이런 욕망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꿈꾸었던 그런 것을 성취하는 인생, 이른바 성공하는 인생, 이게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아니면 소소한 다른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가 만족하면 가장 좋은 인생이에요. 내가 농사 짓고 살면서 참 나는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 제일 좋은 공기 내가 마시고 제일 깨끗한 물 내가 먹고 또 오염되지 않는 농산물 내가 먹고 속박받고 구속받지 않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사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돈이 많다고 제가 밥을 하루에 5개, 6개 먹을 것도 아니고 옷을 10개, 20개 껴입고 다닐 것도 아니고 차를 한꺼번에 3대를 동시에 굴릴 것도 아니고 방 넓으면 청소하기 귀찮기만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면 돼요. 남이 뭐라 그러냐 그렇게 거품처럼 남이 눈치 보고 살면 결국은 그 거품이 꺼질 때 삶이 허무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행한 일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 사람들은 너무 헛된 욕망에 팔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늘 자기를 학대하고 살거든요. 난 능력이 없다. 아니면 또 남을 원망하고 살든지. 그래서 저는 자기를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살만하잖아요. 메뚜기도 살고 잠자리도 살고 토끼도 사는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괴롭게 살 게 뭐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즐겁고 또 여기저기 다녀보면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복되고 불교 신자로서는 또 불법 만난 거 큰 행복이고 참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그 너무나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죠. 참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렇게 또 사는 거고 그렇게 자기에게 만족하는 것이 저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스님 배 좀 아프게 좀 잘 좀 사세요. 이제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낸 책 중에서 다양한 직업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런 다양한 직업들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그런 이제 꿈을 갖기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청년들이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그런 다양한 직업을 추구해야 될까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첫째는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항상 이게 자식의 안전을 가장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그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잔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자식도 잔이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 안전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안전하게 가서 인생에 뭐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도전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일이 다 그래요. 뭐 에디슨이 늘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무슨 연구만 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그런 안전을 추구하는 거는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부모가 되면 또 보호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20살 전에는 부모님 말씀 듣고 부모님 보호하에 도움하에 살아야 되지만 20살이 넘으면 그건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것이 또 좋긴 하겠죠. 뭐 안정됐다. 그건 뭐예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국가나 사회가 안정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 되겠죠.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다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 공무원이라는 것은 조직 체계 안에 있으니까 어쩌면 그만큼 자신의 창의력이나 이런 걸 발휘하기가 어렵고 속박을 받겠죠. 뭐 그것이 좋은 사람은 그걸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에 매여서 사는 뭐 정규직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개의 직업을 한쪽에 매이지 않고 뭐 파트타임을 이것저것 나눠 가지고 어때요? 자유롭게 생활하고 또 여행 좀 하고 또 일할 때는 바짝 하고 또 다니고 이게 또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다수가 하는 일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젊은이들이 공무원하면 나쁘다가 아니라 그 길도 있지만은 조금 더 젊을 때는 이런저런 기회를 가져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젊은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교육받을 때 키워질 때는 시킨 대로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어느 날 도전하라, 창조적 사고를 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하라. 그런 말은 너무 기성세대가 무책임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학교 교육부터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공동으로 답을 찾아보게 한다든지 토론을 해서 의견이 다양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든지 사고의 자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사상의 창조성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그걸 용인해 나가면
오늘날 이런 특정한 직업에 목매다는, 그래서 그 줄을 서서 거기에 뭐 사수 오수 해가면서 젊음을 낭비하는 이런 거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은 사회의 어떤 창조성, 역동성, 활력을 좀 떨어뜨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그 노후에 할 만한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싫고 부담스럽습니다.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한테 병원비 부담을 주기가 정말 싫고, 그래서 꾸준히 일하는 것만이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70세까지도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젊은이들과 달리 미래 사회에 적응할 만한 기술력도 없는 장년 노년층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한 50이다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사회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 낳고 키우는 건 다 개인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게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에요. 그 아기 낳으면 지원하고, 아기 키우는 데도 다 지원하고, 교육도 다 지원하잖아요. 이게 갈수록 커집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늙으면 그 다 자식 책임이었어요. 노후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것이 조금씩 더 사회 책임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 병이 나면 그거 다 개인 책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회적 책임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의료보험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러나 치료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관계없이 병이 많이 난 사람 혜택을 많이 받고, 적게 난 사람 적게 받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은 많이 내는데 안 아프기 때문에 혜택을 안 받는데 억울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내더라도 안 아픈 게 더 큰 혜택이다. 또 아프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 갖고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갑자기 가족 중에 질환이 생기면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사회가 책임지는 쪽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미래 10년 내지 20년 후를 본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개인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문제고요. 이분 세대는 아직 그런 사회가 안 됐으니까 뭐예요?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식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내 자식한테 이런 부담을 안 주려면 우리가 평소에 세금을 조금씩 더 내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부담을 하고 저혜택을 받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부담을 높여가 중부담을 하고 중혜택을 받다가 조금 더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면 좀 부담을 우리가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받는 북유럽의 그런 복지사회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 그 우려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당장 내일 해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성장도 돼야 되고 국민적 합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당장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비용 부담을 높이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것은 합의를 해가면서 조금씩 그런 절차를 좀 거쳐 나가야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선택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뭐 어려운 일 같은 것은 조금 채 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장년 이상들은 이제 어떤 직업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젊은 층들이 기피하는 이 일을 좀 메워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젊은 층과 장년 이상층의 이런 식으로 직업을 분리함으로써 좀 사회적인 문제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스님 의견 어떻습니까? 60세가 신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50대처럼 아직 건강한 상태고 수명도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년을 한 10년 정도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젊은이도 일자리 없는데 그럼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이들 일자리가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자리 나눔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것이 진짜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하던 사람이 자기 회사에 나이 들어서 뭐 수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오히려 수의를 얕보는 게 아니라 더 존경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딱 끊태가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규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 어린아이들이 꼭 젊은 선생님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 돌보듯이 하는 그런 교육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적절하게 안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월급도 낮추고 시간 배정도 나이 들면 좀 낮춰주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용돈도 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면 충분히 사회가 다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뭐 수행 공동체에서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김치를 담으면 맛이 없어요. 된장도 맛이 없고 똑같이 하는데도 맛이 안 나. 그런데 또 노보살님들이 한다고 하면 힘이 붙여가지고 그런 건 또 어려운 거 못해요. 그러면 일은 젊은 사람이 하고 노인들이 거기 끼어가지고 양념 배합할 때라든지 이제 숨 죽일 때 소금을 어느 정도 넣는다든지 고문처럼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고 다 행동은 젊은 사람들이 하면 어떠냐.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돼도 한 번도 공짜 먹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노인들한테 주어지는 건 딱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잔소리는 안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잔소리 하면 부모 말도 듣기 싫어가지고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이런 데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이러쿵저러쿵 잔소리 하면 같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입을 다무는 게 좋은데 입이 잘 안 다물어지면 이제 연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연부를 하라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간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 게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인생은 자기가 겪지 않으면 말해줘서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을 반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덜 하려면 또 경험자로부터 조언을 얻는 게 좋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무조건 경험자 얘기 안 듣고 제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노인들은 경험에만 사로잡혀가 자꾸 이제 염려하고 우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지 않나.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저는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고향 처분하지 말고 가능하면 뒀다가 나이 들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런 소일거리도 갖고 운동도 되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살든지 또 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초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고 자기 가진 재능들을 살려서 사회 여러 군데 일손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파트타임으로 힘닿는 데까지 일하고 또 사회도 그걸 너무 효율 따지지 말고 그분들도 적절히 자기 일해가 자기 용돈 벌어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한다면 노령화 사회에 너무 우려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세상이 하도 빨리 변화하고 뭐 IT 기술 이런 것도 이제 참 빨리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만이 이제 그런 변화에 참 부적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늘 느끼고 삽니다. 참 세대별로 그런 IT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력이 놀랍도록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걸 이제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그렇게 애써가면서 배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나는 그냥 일반 폰을 쓰면 되고 그러면 되지. 그건 뭐 어떻게 다 따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늙은 사람이 자꾸 젊은 사람 흉내 내려면 늙음이 초라해진다. 요즘 젊은 애들도 그런 거 너무 하면 또 뭐라 그래요. 근데 너무 빠지지 말고 그런 것부터 좀
초연해라, 즉 중독성에서 벗어나라 이러잖아요. 노인들은 그런 중독성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꼭 애들 따라 그걸 중독이 돼야 돼요. 근데 노인이 돼가 그런 것까지 다 자기가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손자 불러가 야야 이거 야는 좀 해주라 이러면 또 해주는 재미가 있어요. 손자 달 역할이 있지. 그래서 너무 따라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기에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기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왜? 옛날 것도 알고 요즘 것도 알고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고 젊은 사람 만났을 때는 옛날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옛날 걸 잘 아느냐 그러고 또 나이 든 사람 만나서는 요즘 얘기해주면 스님은 어떻게 요즘 세상 일을 그래 잘 아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축복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자꾸 무슨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시어머니도 한번 모셔보고 살 수 있고 또 며느리는 그렇게 또 모심을 안 받고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경험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대우받으려면 나쁜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전환기에 사는 게 저는 오히려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스님께서는 이제 자식들 20살 되면 이제 다 뭐 독립시키고 지 알아서 하도록 이제 내버려 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부모는 자기 꿈을 그때부터 이제 찾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은 헛된 거니까 버려야지. 20살까지 어쨌든 부모의 뭐 많은 도움이든 적은 도움이든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까 이제 부모가 8, 90이 되면 그 중에 20년 정도는 못 모시더라도 뭐 절반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20살까지 키우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니까 그것이 끝나면 정을 끊고 이렇게 자기들이 살도록 마음껏 살도록 자유를 주고 권리를 줘야 합니다. 거기에 더 이상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직업을 갖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삶이니까 특히 또 결혼하게 되면 결혼 과정이든 결혼 뒤에든 간섭을 안 해야 됩니다. 자기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으로 또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자식의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거 뭐 어릴 때 못 해본 거 다 해보겠다. 어릴 때 승마 못 해봤다고 지금 승마하고 수영 못 했다고 지금 수영하고 뭐 그러실 건가? 그런 거는 과욕이라 그래요. 60이 넘으면 인생을 이제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열매를 맺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가장 나쁜 점, 독소는 뭐냐? 욕심. 젊을 때는 젊은이가 막 욕심을 내가 뭘 하면 이걸 사람들이 아름답게 봐요. 자식 야망이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늙어서 막 욕심을 내면 추하다 그래요. 노욕은 추한 것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연령에 맞게 적절히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제는 정리해야 되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키우면 안 돼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져야 된다.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자기 몸 누울 방도 하나 없이 이렇게 있으면 좀 초라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자식한테 귀엽다고 다 물려줄 게 아니라 공부시켜주는 걸로 끝내고 자기 몸 하나 누일 집이나 방 하나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살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라 늙어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안 하니까 그런 정도의 기본 생존권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자식이 뭐 잘 살든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삶이 자기가 자립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는 죽고 난 뒤에 어때요? 조그맣게 남긴 거는 분쟁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 장례 치르고 사회 환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조금 남기고 나머지들은 남으면 사회 환원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항상 많이 남기고 죽으면 자식 사이에 큰 재산 분쟁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렇게 가진 건 나의 과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결과로 열매를 맺듯이
다시 사회로 되돌려줘서 그런 자금들이 젊은이들이 사회에 도전할 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분들이 평생 이렇게 이제 그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근데 집값도 워낙 떨어지고 뭐 그래서 지난번에도 집값 떨어질까봐 두려운 50대들이 이제 대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대선 판도를 뒤흔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집 가진 게 집밖에 없는데 뭐 돈 버리는 없지, 그래서 하우스 푸어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심각한 현상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간단하죠. 뭐 이제 내가 애 키우고 뭐 할 때는 집이 30평, 40평, 50평이 필요했지만은 이제 아이들 다 시집 장가 가고 두 부부가 살고 이러면 다시 이제 집을 줄여야죠. 또는 이제 자식하고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면 돼요. 이 집의 명의를 내가 죽은 뒤에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럼 너가 그걸 계약을 해가 20년 남았으면 20년 후에는 명의를 넘겨주는 대신에 이 집이 만약 1억 한다. 그러면 가격을 이제 절반으로 깎아주는 대신에 그걸 매달 200만 원씩 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넘겨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거 그냥 자기 가진 다 가지고 수익 없다고 아우성치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은 그건 욕심이죠. 사회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합니까?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은 새빵 하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지, 자기의 그런 욕심으로 살고 싶은 거를 사회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자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고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늘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위직에 갈수록 그런 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언제 이제 공고사직을 당하거나 그럴 줄 모르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개인으로 봐서는 요즘에는 그 이제 죽음에 버금갈 만한 그런 충격을 받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직장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일을 대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당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당하면 재판에 그렇죠. 회부해서 그것에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절차에 이상이 없는데 나는 거기 더 있고 싶다든지 더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자기 삶을 이렇게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부지간에도 한 20년, 30년 살다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악을 쓰고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서로 마주보고 절하고, 그래 당신 만나가 참 행복했어. 애 키울 때는 우리가 애 때문에 살았지만 애도 다 컸으니까 뭐 꼭 마음에 안 들면 둘이 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동안에는 고마웠어. 그러나 나도 내 삶이 있고 당신도 당신 삶이 있듯이 우리 또 자유롭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듯이 이혼했다고 불행한 건 아니거든. 자꾸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갑자기 해고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 생계를 위해서 뭐예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줘야 된다. 즉 부당해고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적법이라 하더라도 그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이 주어져서 어때요? 생계의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제도를 갖춘 건 한쪽으로 하고 또 개인은 또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자기 삶이 아름답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얘기 잘못 나가면 또 난리가 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그러면 스님이 왜 자꾸 저런 정치 사회 얘기하느냐 이런 말하고, 또 개인이 그런 걸 수용하라 그러면 스님은 직장 안 다니니까 저따위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향해서만 들어야 되는데 이 잣대를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문제도 똑같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그런 안정한 제도를 마련해 주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사회에 태어나서 혜택을 받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 사회란 것은 하나의 계약이니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걸 찾겠다는 거를 나쁜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건 적절하게 자기 권리를 찾아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권리를 찾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권리를 찾되 고마워는 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저는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재산만이 남기고 간 그 장례식장에서 그걸 화목하지 못한 모습 이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 좀 어떻게 유산 정리를 해야 될까요? 첫째, 아이들을 낳았으면 20살까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 여유가 있으면 뭐 대학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건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 가능하면 자기가 다니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벌어서 새로운 살림부터 차려가도록 해주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지, 집을 구해준다, 뭘 구해준다 하면 얼른 보면 좀 그게 좋아 보이지만은, 즉 부모는 자식의 어떤 안전을 중요시하니까 그게 부모가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지, 그럼 그 자식의 먼 장래에 그게 꼭 좋으냐, 이렇게는 저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노후에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저는 정리해서 사회 공익에 그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환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환원을 해주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돈 많이 벌어가 부자가 돈 가지고 있다고 크게 욕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저거 뭐 집가 아니고 늙거나 죽으면 누구한테 온다? 다 사회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 어차피 사회로 돌려줄 바에야 수입이 많을 때 세금으로 좀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굳이 아까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사회로 환원할 건데.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도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내가 이 속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즉 내가 모은 재산 이게 내 개인 게 아니고 다 이 사회 구성원들과 자연의 혜택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걸 저는 잊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나한테 온 이상 내가 알뜰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들에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 이럴 때 저는 사회는 사회대로 적절한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갈 거고, 또 다시 사회로 그것이 돌아옴으로 해서 사회의 경쟁이 이렇게 갈등으로 안 가고 좀 더 완화된 상태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꼭 그거는 뭐 정부에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공익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것을 남겨가지고 자식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원수되도록 하는 게 좋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요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막 도전하면서 뭐든지 다 해보고 싶다. 열의를 불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막 젊어서 못 해봤던 것들을 나이 들어서 해봐야 된다. 또 이제 그런 붐 때문에 또 뭐 책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해봐야 될 뭐 49가지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과연 죽기 전에 꼭 실천을 하고 꼭 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과시하는 건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게 건강하고 꼭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면서 오래 산 장수촌 들어가서 조사해보면 직업이 뭘까요? 농부 아닙니까? 농부는 젊을 때 과로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살 넘어가는 사람 드뭅니다. 농부 중에 약간 게으르면 돼요. 약간 게으르면. 그러면 가장 이 수명이 긴 평균 직업군을 따지면 목동입니다. 목동은 하루에 많이 걷잖아, 그죠? 목동이 걷는 거는 과로합니까, 안 합니까? 과로 안 해요. 그리고 그 유목지대가 주로 500m 이상 1000m 이내. 그러니까 이 공기가 가장 좋은 데가 한 700m 정도 되는 데라 그러거든, 해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면 운동 부족으로 이게 몸이 나빠지고 너무 과하게 쓰면 이게 또 나빠집니다. 그래서 늘 적절하게 쓰는 게 가장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젊을 때 안 아파봤다. 이런 사람들
항상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는 이런 일이 주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안 아파봤기 때문에 나이가 이게 60이 넘어가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평생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늙음에 대해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옛말에 왜 비실비실한 게 베리박에 똥칠할 때가 있었다. 네, 골고리 뭐 80, 골고리 90 그렇죠. 80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자기가 건강이 안 좋은 줄 알고 항상 적절하게 조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제가 이 말도 잘못 듣고 또 오래 사는 게 좋다. 이런 뜻을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뭐 자기가 나이 들어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 하는 거 그건 좋은데 그걸 다 우리가 흉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욕심을 버려라.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과로 해가지고 막 쓰러져서 닌겔 맞고 이런 며칠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나이 들면 그렇게 하면 급격하게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첫째 과음, 술, 그 다음에 과식, 음식, 그 다음에 일, 과로. 그게 연령에 적절하게 맞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내게 되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적절하게 조정해줘요. 나이 들어서 아파 누우면 초라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입을 좀 다물어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고 그들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도록 좀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경험과 아는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입을 가만 못 두는데 그래서 첫째 잔소리를 말아야 된다. 나는 좋은 얘기지만은 상대가 듣기 싫으면 뭐가 된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다물어지면 염불 해라.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하도록 도와주고 뒤에서 항상 서포트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지 이렇게 너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또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약간 뒤로 한 발 물러나 준다면 아름답게 늙는 법이 아니냐. 잘 물든 단풍이 예쁘듯이 어쩌면 봄꽃은 떨어지면 꽃은 좋은데 떨어지면 아무도 안 주워가잖아요. 단풍은 어때요? 떨어져도 주워가고 책갈피에 끼워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의 지혜, 점잖은 노인은 우리 가정이든 사회든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스님께서 그 과음, 과식, 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해서 많이 찔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방청객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궁금한 것을 스님에게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가 와 있습니다. 13살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재미교포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냈고 툭하면 어머니와 저희 남매를 때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이 정말 끔찍하게 미웠습니다. 이혼 뒤 어머니는 남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더더욱 수치스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재혼을 했습니다. 항상 집안이 불안하고 못마땅했던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직장을 잡아 먼 타주로 독립을 했습니다. 항상 나에 대한 자긍심 부족으로 사회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일하며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내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3번의 결혼을 하셨고 새아버지들은 어머니를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남편이 남겨둔 생명보험을 탐내며 갑자기 제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가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내 딸만은 나처럼 불행하게 키우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자상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는 이른을 바라보고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책임지기를 바라십니다. 스님, 전 솔직히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두렵고 제 가정에 피해가 올까봐 또 두렵습니다. 가까스로 꾸린 행복한 가정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은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스님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자기는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잖아요. 예, 그럼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돌아가신 게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도 남편이 돌아가셔서 재혼해서 살듯이 엄마도 이혼했으니까 재혼해서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남편하고 현재 남편하고 이혼하거나 또 돌아가시면 자기 또 결혼해서 살듯이 엄마도 또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세 번째 결혼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어머니 인생이 뭐 특별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어머니나 별 차이 없어요. 까르마가. 나는 훌륭하고 엄마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고 어머니도 굳이 말한다면 혼자 될 그런 인연이 있었고 나도 혼자 될 인연이 있었고 어머니는 헤어져서 혼자 됐고 나는 돌아가셔서 혼자 됐고 또 결혼했지만은 또 혼자 될 인연이다 보니까 또 헤어지는 거고 자기도 앞으로 엄마 나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자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엄마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애 키우면서 우리 딸은 이렇게 혼자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또 혼자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딸은 또 이런 불행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지금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멀리하는 이상은 똑같이 내 딸도 또 이런 인연에 함께 하게 돼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힘들게 살 때 어릴 때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 같이 생각했잖아요. 예,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니 하는 행동 보니까 어머니도 꼭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예, 어머니가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릴 때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런 어머니하고 사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수준에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보면 아버지가 나쁘고 엄마는 안 나쁜 줄 알았더니 또 아버지 없을 때 엄마를 내가 같이 지내보니까 아, 엄마한테도 이런 요인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만 일방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엄마에게도 그런 요인이 있구나. 이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는 엄마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건 자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낳아서 키워줬어요, 안 키워줬어요?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화목한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애 키우는 게 쉽겠어요? 부부가 서로 원수가 돼가 싸우고 헤어지는 집안에서 애 키우기가 힘들겠어요? 싸우는 집안에서 크는 게 힘들지, 키우는 게 힘들죠. 그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키우는데 딴 집 애들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대해서 아이고 엄마 아빠도 자기 인생 살기 힘드는데 거기 우리까지 거기 끼어가지고 그 힘든 속에서도 자식이라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한테 감사 기도만 해야지 딴 거는 일체 더 이상 이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안 돼요. 시집을 5번 갔든 10번 갔든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그것도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그건 그들의 인생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낳고 키워줬다 하는 그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고맙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니를 보면은 가슴 아픈 마음과 아니, 가슴 아픈 거 그런 거 따지만 미워하고 가슴 아프고 미워하고 가슴 아프고 그거 무슨 소양이 있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엄마 아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키운다고 정말 힘드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이 자기가 넘었고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키워준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모셔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슴 아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미국이라는 제도가 다 나이가 들면 그 국가에서 요양원에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살펴게 돼 있으니까 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외로워하시는데 뭐 외로운 건 뭐 괜찮아요. 어린애가 외로운 거는 보살펴 줘야 되지만 노인이 외로운 건 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미워하느니 미워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이렇게 자기 인생이나 잘 살고 그 어머니가 뭐 남편 죽은 거 보험 탐내니 어쩌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 어머니 나쁜 사람만 되니까 그러면서 또 어머니한테 또 신경 쓰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는 자기 인생 살게 아직 뭐 그 나이면 살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자기는 자기 애 키우고 잘 살고 어머니가 나중에 요양원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어떻게 됐다 하면 그때는 이제 찾아가서 자주 찾아뵙고 인사 나누고 모시려고 하지 말고 찾아뵙고 위로도 해주고 키워준 거 고맙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시고 그러면 돼요. 예, 스님 감사합니다. 네네. 스님은 또 일도양단으로 또 그 어머니의 외로움 어머니 몫이고 또 이렇게 또 가끔씩 스님이 이렇게 모지락스러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독을 위한 의자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직접 오셔서 질문하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분이나 수행자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요? 수행을 한다고 치매 안 걸린다. 그건 아무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어떠냐? 몸이 건강해도 좋고 병이 나도 그래 몸뚱이 있는 한 병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치매가 오면 치매가 오는 대로 인생을 받아들이면 되는 게 수행이지 수행을 하면 뭐 건강해진다. 그럼 건강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지 무슨 돈을 벌려고 지위가 높아지려고 무슨 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입이에요. 부수입. 그것이 목표는 아니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과다하게 쓰거나 이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걸릴 확률이 뭐하다?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수행을 하면 치매 안 걸린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수행을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 때문에 이렇게 열받을 일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근심 걱정할 일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뇌에 혈액이 터지거나 하는 이런 중풍이 올 확률이 적고 또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안 걸린다. 이렇게 말해서는 이치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분 여기 참석하신 그 방청객으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79 되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비혼이에요 지금. 근데 스님께서 20살 되면 집 나가야 되는 게 맞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인생 후반을 좀 생각해가지고 이제서 제가 집을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제 자립인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79이면 미리 나가 있다가 이제 아버님 모시러 올 때가 됐는데
지금 나가겠다는 거는 자립하고 아무 관계없지. 불효에 가깝지 뭐. 나가면 안 됩니까? 아니 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다 효도하고 살아요. 불효하고 사는 거고. 지금 나가는 거는 자립하고 관계가 없다. 아버님 모시고 같이 살기가 좀 힘든다 이거지. 20살 이전까지는 부모고 자식 관계예요. 20살이 넘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그냥 1대1 인간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을 한 사람으로 존중해 줘야 되고 자식도 한 사람으로 대해야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보세요. 새끼 제비가 둥지를 날아가면 부모 꽁무니에 따라다니는 제비 새끼도 없고 자식 꽁무니에 따라다니는 부모 제비도 없어요. 이제는 독립된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인생이니까 그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의 인생대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에요. 나도 내 인생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간섭받을 일도 아니에요.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서로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나도 집 따로 구하느니 아버지 집에 살고 아버지도 뭐 어차피 하는 밥 그거 얻어먹는 게 낫고 이래서 서로 공존할 수 있으면 공존을 하시면 되고 그게 생활에 불편하다 싶으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건 자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별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뭐 고동도 하고 자기 밥 해먹고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안 도와줘도 된다면 뭐 나가서 사셔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79이라니까 뭐 얼마까지 더 정정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식이 아버지가 부모가 어떻게 사나 하고 가끔 한번 가보고 전화 한번 해보고 관찰을 할 때가 됐습니다. 가능하면 탓지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완전히 혼자서는 못 살겠다 하면 그다음 무슨 방책을 세워야 돼요. 내가 가서 거들어 주든지 요양원에 보내든지 이런 대안을 의논하시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 나가면 신경 쓸 거 없고 아버지가 그런 대안을 못 찾으면 조언을 할 수가 있고 아버지가 그런 경제 능력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뭐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되고 별거만이 최상책이 아니고 왜 불편한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게 좋다. 지금까지 스님과 함께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지금 그 세 번째 말씀 나눴습니다. 그 욕심이 없이 우리는 지나치게 노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안전해야 된다, 뭐 확실히 보장돼야 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가하려면서 평생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평생 우리가 굉장히 불안에 쫓기면서 제대로 현실을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점철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